자, 이어서 계속 보십니다. 75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이 저당 유동화의 구조가 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1차 저당 시장이 있고 2차 저당 시장이 있고 그래요. 자, 기본 흐름만 쭉 설명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은행과 차입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이고 저당권이 유통되는 시장, 이것이 2차 저당 시장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을 구분하는 문제 내용이 출제될 수 있는데, 이런 것 나오면 아주 쉽게 대부분 다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쭉 설명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당을 유동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2차 저당 시장이 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동화가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유동화 중개권에서 이 MBS, 이게 이제 채권이나 마찬가지인데 부채 금융이니까 이걸 투자자한테 발행할 때 투자자가 이 MBS에 투자하지 않으면 유동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유동화가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투자자로 하여금 MBS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MBS에서 보장되는 수익률이 적어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요구하는 수익과 더불어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MBS를 발행할 때 보통 이 발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이 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MBS를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장되는 수익이 적어도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은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를 한번 비교해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예대금리 차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금금리가 비싸요. 부도보다 많은데 대출금리가 비싸요. 만약 예금금리가 만약 1%이면 대출금리는 2.5%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바로 뭐가 돼요? 은행의 마진이요. 이게 업무가 다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이거 퍼먹고 사는 게 은행이지 뭐. 이걸로 돈 조달해가지고, 이것 주고 조달해가지고 이거 받고 돌려서 이자 차익 파먹고 사는 것이 은행인데, 문제는 이 예금금리가 1% 대부분 가는 것이 대부분 없죠. 그죠? 유급을 예금이 많고, 유급을 예금은 은행이 이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만기까지 갔을 때 정기예금 금리도 만기까지 갔을 때 그것도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예대금리는 굉장히 커요. 차이가. 이거 퍼먹고 사는 게 은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MBS에서 보장되는 수익률이,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수익률이 이거보다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예금금리보다 작으면 너 같으면 여기다 투자하겠냐 이거지. 그 예금금리는 커야 되지. 반대로 대출금리는 클까 작을까? 대출금리가 크면 그러면 은행은 미치는데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대금리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MBS에서의 이 저당의 수익률은 예금의 금리보다는 높고 대출의 금리보다는 작으면서 이 사이에 있으면서 적어도 요구하는 수익을 충족할 수 있어야 이것이 유동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동화되는 전제 조건은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금금리가 높고 대출금리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그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보통 발행기관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되는 것이 유동화의 효과를 잠깐 볼까요? 은행 입장에서, 차입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를 보시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자금이 대출되면 보통 은행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 예금 줄 때 예금을 가지고 조달하잖아요. 예금은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봤자 2, 3년이야. 근데 대출은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은행은 자금을 단기로 조달해서 운영을 장기로 하다 보니까 돈이 묶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장기 대출 주고 나서 예금주들이 이제 만기 됐으니까 돈 찾으러 왔어요. 돈 찾으러 왔는데 은행에서는 돈 다 대출 주고 없는데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럼 은행에 돈 못 준다 그러면 이른바 뭐예요? 예금 인출 사태 발생해 버려. 이걸 뭐라 그래? 용어로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근데 팔아버려 현금화 시킬 수가 있으니까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만큼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는 바로바로 팔아서 현금 확보할 수 있으니까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차입자는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금 조달이 용이하니까 주택 구입도 용이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장점이 있을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이제 이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인은 거의 않고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1%만 해도, 여러분들 1%가 이거 1% 받아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왜냐면 기관들은 막 1,000억씩, 2,000억씩 하고 놀거든. 1,000억이 1%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1조 원이면 100억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로. 그래서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 해서 이제 그 효과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인데, 여기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종류가 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 이건 여기 안 들어있잖아. 이거 빼놔. 이건 나중에 할 것이니까. 나중에 할 것이고, 현재 주택금융공사 발행되고 있는 증권은 2가지예요. 증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그래요. 증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증권과 채권은 나중에 수익증권과 채권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더 들어가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뭐 하는 건가를 잠깐 배워요, 이제. 예전에 보면 세계 금융위기라고 들어봤죠? 이른바 뭐였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 들어봤나요? 이게 근데 그것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셨어요? 알았어요? 이런 제도 때문에 발생한 건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지. 잠깐 이거 설명드릴게.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다. 원래 이 유동화 제도가 예전부터 계속 들어와야 되다,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는데, 누가 반대했냐면 민법들이 반대했어요. 법 이론상 맞지 않다. 왜냐면 이 저당 채권을 소유권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 이론상. 이제 우리 민법의 그 법통을 보면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고 그래요. 민법에서 보면.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쪽은 영미법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일본, 그리고 일본에 넘어온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계라 그래요. 근데 영미법계에서는 이 저당 채권 소유권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법 이론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대륙법계에서는 소유권과 다른 권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런 이론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법 학자들이 좀 고지식 하잖아. 하다 보니까 이거 이론상 안 된다 그래서 도입을 못 하고 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딱 터지면서 이거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반대할 명분도 없어.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른바 IMF 국제 통화기금에 지원을 받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구제 투과기금에 지원을 받은 것은 뭐 때문에 우리나라 그때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죠? 대표적인 것이 유동성 위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은행이 통폐 앞두고 막 회사가 문 닫고 하는 것이 자금이 경색됐던 거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동성이 돈이 묶여버린 거예요, 묶여버린 거.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 조달 안 되니까 돈의 흐름이 막 막혀버리니까 일단 돈이 경색돼 버리면 부자 회사도 어때? 당장 결제가 안 되니까 부도나 버리거든. 은행도 부도나고, 은행 부도나면서 나중에 국가도 부도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게 반대했다가는 이제 더 이상 못 떨어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반대를 못 하면서 도입된 것이 유동화제도 이게. 유동화되면서 이제 바로바로 현금 확보가 되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줄여지니까 그나마 지금 활성화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제도가 다 미국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된 것이거든요. 세계의 금융의 중심이 어디예요? 뉴욕이잖아요, 뉴욕. 미국이 중심이 돼요. 이 제도도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특히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방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 독감 들어버려. 아니, 코로나 걸려. 자, 보세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똑같은 거죠. 근데 미국은 금융이 발달되다 보니까 대출 비율이, 즉 대부 비율이 거의 80% 이상, 80% 내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 살려면 2억이면 사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금도 쉬우니까. 그럼 2억 있으면 나머지 8억은 대출을 받아서 집 사요. 그러고 나서 임대료 주는 대신에 뭘 주면 돼? 은행에다가 이자 내면 돼. 이자가 싸니까. 근데 미국은 굉장히 싸요.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은행도, 미국도 이제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려니까 이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동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주택시장이 침체다 보니까 집값이 자꾸 어떻게 돼?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 자, 투자자가 MBA에서 투자했으면 투자자한테 수익을 지급해야 되지. 그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이리 오면, 그럼 이게 대출금리가 됐잖아. 그럼 집그 마진이 좀 있지. 왜냐면 아까 팔 때 이거보다 조금 싸게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집그 마진 띄고, 여기서 또 관리비용 띄고 바로 투자자한테 넘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지급되는 수익의 원천은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서브는 뭐예요? 프라임 우량이지. 우량 앞에 서브가 붙어서 비우량이거든. 그러니까 우량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저소득층 얘기거든. 저소득층이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때요? 상환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래버려. 이게 뭐지? 배째라 해버려. 그럼 돈이 안 들어오잖아. 안 들어오니까 여기한테 빌려줄 수도, 투자 수익을 줄 수도 없어. 근데 있잖아요. 미국은 세계금융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 MBS를 발행하는데 자기네 기관에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처에 발행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한국은행도 몇 조 원을 투자했다나 어쨌다나 그랬거든. 그러니까 잘못하면 세계 금융이 마비될 수 있잖아. 이제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미국에는 이 유동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피니맥, 프레디맥, 지니맥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부도나게 생겼거든. 처음에는 지급하다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급할 수 없잖아요. 이게 도산되면 이제 세계 경제가 마비되게 생겼거든. 미국 이슈도 말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 유동화 회사들이 이제 도산될 때쯤 되면 이제 미국에서 구제금융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구제금융을 얼마를 지급했네 어쨌네. 그때 당시 뉴스가 막 500억 불을 지급했네 어쨌네 막 그러거든. 지원했네. 이게 다 이 유동화 회사가 부도나게 생기면 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금방 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부어서 살려놓고 그래서 겨우 살려놨단 말이에요. 일단은 부도 안 나게.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제가 조금씩 어떻게, 경기가 추대경이 조금씩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상환되잖아.
그러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이 높고 이른바 무주택 섬이다 보니 저소득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는 것이 일단 많지도 않고 또 대부 비율이 미국처럼 80%까지 안 돼. 높아야 60%. 그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지금 미친 듯이 올랐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미국 그때 당시에 세계 금융위기가 바로 여기에 이 모기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구조를 알면 상당히 재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저지를 하는 건지 모르지, 이제. 하여튼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 유동화 중개 중심이 바로 주택금융공사인데 그 주택금융공사가 이 유동화 업무도 하지만 MBS 발행을 통해서 유동화 업무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또 해요. 그 업무들이 이제 뭐 있냐 봤더니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77페이지. 장기 모기지론 공급, 주택저당증권이나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발행, 이게 유동화 업무거든요. 그 신용보증 업무, 그 다음에 주택연금보증 업무, 사업자보증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더라. 자, 아까 제가 주택금융공사가 2013년도에 설립이 되는데 설립될 당시에 어디가 통합됐다고 그랬냐면 코모코라는 유동화 회사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라고 그랬잖아. 이 두 기관이 통합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통합됐다 보니까 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유동화 업무하고 신용보증 업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장기 모기지론 공급. 이게 이제 이른바 상품 이름이 뭐죠? 보금자리 론 들어봤어요? 보금자리 대출. 거기에 이제 좀 들어가면 이제 뭐 디딤돌도 있고 그래. 디딤돌은 이제 연소득이 8,500 이하인 경우는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금리가 싸. 1%대 요즘에. 고정금리인데 1%대면 겁나 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경우 있죠? 안 받아서 말고 앞으로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집이 두 채이면 안 되지만 한 채인 경우에는 이 보금자리 대출로 갈아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의 기준금리가 가장 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 주택 그 장기 모기지로는 이건 보금자리 대출은 고정금리거든요. 고정금리면서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원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0년, 20년, 30년 그러는데 30년이 더 금리가 높다고 그랬죠, 아까. 높지만 신용상태에 따라서 2%대도 있고 2%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고정금리가 그 정도면 굉장히 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신용금리는 대부분 다 변동금리가 많거든요. 그게 나중에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거든. 지금 초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시중의 은행자금 대출을 받지 말고 보금자리 대출을 알아봐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냐? 주택금융공사에다가 똑똑하면 안 되고 은행 가서 알아보면 돼요. 은행에서, 그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은행처럼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기 보금자리 대출의 상품을 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해요. 그 은행이 이제 어디가 있냐면 국민은행, 신한, 농협, 하나, 신한, 거기까지. 하나 더 있을 텐데, 거기 큰 은행들만. 거기 가면 이제 주택금융공사 보금대출 전담 창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대출 받으러 가면 그거 안 내놔요, 절대. 뭔지 안 내놔요. 여러분들 봐요. 한번 생각, 자기 상품이 있는데 자기 상품이 조금 비싸. 그 남이 맡기는 곳이 있어. 그러면 자기 상품을 먼저 팔아, 남의 걸 먼저 팔아. 자기 거 팔아요. 그러니까 안 내놔요. 알고 가서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때 다 못 이기는 척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주택금융공사 전담 창구를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건당 주택금융공사부터 수수료 받아요.
은행에서는. 수수료 받으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자기 거 안 내놔. 자기 것만 내놓지 그거 안 내놓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 있으면 그거 알아보시면. 근데 2주택이면 안 돼. 1주택이면 돼. 1주택만. 지금이 갈아탈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지금 60%, 물건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60%에 7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면서 그걸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아. 금리가 가장 좋아요. 그 보금자 대출을 주택금융에서 했어요. 왜냐? 유동화 시키니까 현금 확보가 쉬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장기 보금자리 대출 업무도 해요. 여기 뭐라고 2차 대출 기관 그랬잖아. 대출 업무도 같이 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저당 증권하고 주택재당 담보 채권. 즉 MBS 종류가 저당 담보 증권의 종류가 주택재당 증권이라는 것이 있고 주택재당 채권 담보 채권에서 주택재당 증권은 수익증권을 얘기해요.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고 채권은 원리금을 갚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증권 형태하고 채권 형태 두 가지로 해서 발행하고 있어요. 근데 채권보다는 수익증권이 훨씬 많아요. 만기를 다양하게 해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만기를 다양하게 해서 수익증권을 많이 발행되고 있고 유동화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가 뭐가 있냐면 신용보증 업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이제 주택자금 대출받을 때 일반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담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때? 임차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 보증해줘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여러 가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보증 업무.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전세자금 보증 업무도 있잖아요. 이게 전세금을 뛰게 되는 경우에 요즘에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작년 8월 달부터 임대사업자는 만약에 전세를 받게 되면 전세자금 반환 보증보험을 반드시 드려야 돼. 보험료는 임차인이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 25%, 임대인이 75% 내야 돼, 그거. 그것이 작년부터 올해 8월 달부터인가 의무화돼 있어, 그게. 근데 임대사업자 아니잖아. 맞아요? 그거 내야 돼.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보증 업무들을 전부 다 주택금융에서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택연금 보증 업무.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봤죠? 주택연금. 그 광고를 누가 하던가? 모델이 누군가 모르겠네. 하여튼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것은 아까 보금자 대출이고 주택연금은 뭐냐면 주택이 이미 있는 경우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받는 거예요. 연금 형태 대출받고 만기가 되면 만기는 언제냐면 콧바람 안 나올 때 돌아가시면 주택을 팔아서 상환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상환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받고 만기가 되면 즉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상환하는 방식이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되는 것이고 부족분이 있으면 청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택연금. 요즘에 요즘에 아마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가입 연령도 많이 낮아졌어요. 자꾸 변하니까 나중에 이제 변한 거 다 정리해서 나중에 노트로 다 드릴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 주택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피스도 가능하고 막 그래요. 많이 변했어. 그리고 가입 연령도 많이 낮아져서 지금 60세에서 지금 아마 그 이하로 낮아졌을 거야. 50 몇 세까지 낮아졌을 거야 아마. 그럼 아직 60세 안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어요? 민법선생 60세 넘은 거 알아요? 안 됐나? 잘 모르겠네. 그거 노출하면 안 되죠, 하여튼. 하여튼 가능해요.
그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 있고, 근데 주택연금은 그 주택금융사가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증하는 것이고, 지급은 누가 하는 것이고, 은행 가서 해. 은행에서 가입해서 받는 것이고, 주택금융사는 뭐 하냐면 보증만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보증이냐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금이 많으면 은행에서 손해가 되니까 어때요? 더 이상 돈 못 주겠다 그럴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에 그 손실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 주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라도 집값이 떨어져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주택금융사 보증의 주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택연금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보증 업무를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에서 보증서를 갖고 가야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매달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사업자 보증은 뭐냐면, 개발업자가 개발자금 융자받을 때 보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택 개발업자들은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를 담보로 하지만 그 토지의 담보 능력이 대출받는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 은행의 위험이 크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거든요. 이게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이에요. 사업자 보증은 개발금융에 대한 보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은 이제 이른바 소비금융에 대한 보증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주택금융공사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금융과 관련되는 그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옛날에는 그 이름이 뭐였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주보라고 들어봤죠?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름도 국민주택기금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시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나오면 거기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업무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유동화 구조와 더불어서 주택금융공사 업무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건 이제 책에는 없지만, 교재는 없지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TV나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다. PF 대출, PF 대출. 그 PF 대출이 부실되면서 은행들이, 특히 저축은행 이런 데가 많이 뭐 여러 가지 신용상의 여러 가지 그 불량을 많이 겪고 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PF 대출이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런 거예요. 이른바 이것도 이제 개발금융 형태인데, 개발업자들이 개발 자금을 융자받는 금융 형태인데, 이를테면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요즘에 아파트 개발 사업 다 이걸로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파트 땅이 하나 있어요.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가. 그러면 땅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개발 사업 하는데 한 300억 정도가, 3천억 정도가, 이게 너무 많은가?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업자가 이 개발자금 1,000억을 조달받을 때, 이 개발업자의 신용이나 물적담보 이런 것을 은행에다가 제공해서 이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 또는 사업성, 이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발 프로젝트가, 이거 개발하면 진짜 분양도 잘 되고 돈이 되겠다 싶은 그런 프로젝트 같으면 은행에서 여기다 돈 대출해주면 돈 많이 벌겠지. 무조건 대출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익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아무리 얘가 뭐 똘똘해도 대출 안 해줘버려. 왜냐면 이걸 담보로 하는 것이니까.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발업자가 물적 담보 능력이 떨어지고 아니면 신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만 우수하다면 얼마든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요. 이게 개발금융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발업자는 이제 개발 사업에 뭐예요? 시행자예요, 시행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누가 참여하지? 시공사가 참여해, 시공사. 건설회사. 그러면 은행은 수익성을 보고 여기다 자금을 대출해주지만 얘는 동네 구멍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제 이 시공사한테, 건설회사한테 뭘 요구하냐? 여기한테 책임준공, 그 다음에 요 대출금, 상환 책임, 얘한테 보증하라고 그래요. 상환 보증. 분양보증. 이걸 누구한테 요구해요? 시공사한테 요구해요. 그럼 시공사가 만약에 현대나 삼성이나 아니면 저 롯데나 대림이나 이런 막 그 메이저급 있잖아. 이런 데 같으면 은행은 얘네들은 충분히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달라들으면 무조건 해줘. 제1금융권에서 금리도 상대적으로 싸고. 근데 듣보잡 있지. 우림건설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지만 그냥 있어. 무슨 하여튼 좀 그 준소 건설업체 있잖아. 그런 데 같으면 얘네들이 보증해도 지들이 자빠지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은행 1금융권에서는 이거 거들떠 안 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디로 가? 내려가서 2금융권이나 아니면 저축은행 이런 데로 가. 저축은행. 그 대신에 금리가 이제 높아지지.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는 또 어때요? 분양도 잘 안 돼, 또 시원찮아. 서울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상환이 안 되면서 이제 은행은 또 원금의 희수가 또 안 되겠지. 그러면 그만큼 또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F 대출의 희수가 잘 안 되면서 부실채권이 되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F 대출의 부실채권은 시공사가 시원찮은 데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PF 대출은 누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공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딱 보고 이거 충분히 분양되고 돈 되겠다 싶으면 참여하고 금융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어서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시원찮은 데 같으면 이거 봐라, 되네 안 되네 이러면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사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메이저급을 얻으려고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급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이제 메이저급도 딱 보고 나서 시원찮으면 어때? 들어올 이유가 거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금융기법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문제는 만약에 이 개발 프로젝트가 도산되면 이 은행은 이 개발업자에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고, 이 당의 프로젝트의 잔여 재산이나 수익성, 이것의 한도 내에서만 상환받는 거예요. 상환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뭘 요구하냐? 이거 사업 전부 다 신탁해놔라. 네가 갖고 있지 말고 신탁해놔라.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먼저 우선순위권 갖겠다 이거예요. 미분양 건축물도 다 신탁해서 우선순위권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분양이 안 되면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분양 사업이 분양이 안 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같은 주택 시장에서는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서로 지금 개발 사업하려고 지방도 난리가 아니야 지금 보면. 그래갖고 그 수익성 분석하려고 저한테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이 있긴 한데 여하튼 요 PF 대출이 굉장히 지금 그 관건은 뭐냐면 이 시공사가 누가 참여하느냐.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삼성은 레미안, 대림은 덜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 포스코는 더샵, 그 다음에 대우는 프루지오, 그런 메이저급, 롯데는 캐슬, 그죠? 이제 그 정도의 메이저급들은 거의 그런 데다가 둔다 그러면 그냥 거의 그냥 은행에서는 거의 오케이라고 하죠. 1금융권에서는. 근데 이제 무슨 건설, 무슨 뭐, 아유, 부자 많아요. 뭐, 신일, 뭐, 아까 우림건설, 뭐, 호반건설, 뭐, 하여튼 많던데. 하여튼 그런 데는 뭐, 대광, 뭐, 하여튼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아직 이런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자금자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만큼 또 이자 부담도 크고, 그리고 또 그 주택값도 또 분양가 높지도 못해 또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사실 짓는 것은 거의 상품 가치는 거의 차이가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하도급뿐인 거예요 전부 다. 상품만 다른 것 뿐이지. 설계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은 이 정도인데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구조에서 거의 벗어나는 거 없어요.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이제 따로 설명할 것이 별로 없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 메리 크리스마스 없고 그 다음 주는 또 1월 1일이고 3주 후에 뵙겠어요. 3주 후에 뵙는데 그때까지 제가 교재를 받아가지고 노트를 다 정리해서 학교로 보내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 있게 미리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올해 안에 정리를, 내일 모레 교재를 받으면 올해 안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수정해서 올해 안에 제가 드리면 내년쯤에는 이제 그걸 미리 보면서 오시면 더 수업이가 좋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재만 놓고 보면 굉장히 힘드니까 옆에 노트를 놓고 같이 이 노트에다가 제가 교재 페이지에서 다 표시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노트에 맞춰서 이제 쭉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1월부터는 이제 3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아마도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 빠지고 그러면 그에 따른 보강도 필요에 따라서 주말에 한번 나오실 수 있죠. 주말에 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